서울 강남구. 젊음과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여성들이 모인다는 폴댄스 학원을 찾았다. 폴대에 매달리는 다양한 동작으로 몸매를 가꾼다는 사람들. 이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미 넘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한다. 아, 그분이요? 저희 폴댄스 학원에서 제일 몸짱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몸매도 좋은데 복근이 진짜 복근이 진짜 죽여줘요. 소문난 몸매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주인공. 남다른 몸매와 유연성을 자랑한다는 그녀를 만나봤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주인공 김희수 씨. 안녕하세요. 두말할 필요 없이 시선 사로잡는 선명한 복근. 1년 정도 취미 삼아 폴댄스를 하고 있다는 김희수 씨.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왜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딱 50대 싸요. 올해 50세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 적지 않은 나이 50세에 군살은커녕 배에 초콜릿 복근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녀. 진짜 복근이 선명해요. 예, 제가 복근이 좀 있죠. 폐경된 이후에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짱 됐어요. 폐경이 된 이후 몸매가 더 좋아졌다? 흔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이 하염없이 늘어나는 뱃살인데 김희수 씨는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되돌려 폐경 이후 초콜릿 복근을 갖게 된 것일까?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몸과 마음의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데 아이들 6개월 사이를 군대 보내고 나서 상실감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약간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근데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갱년기 증상이 시작됐다는 김희수 씨. 무력감, 우울감, 피로감이 약 4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45세에 폐경이 찾아왔다고 한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란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바로 폐경인데요.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를 폐경으로 진단합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경으로 이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1년 내지 7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대개 이제 40대 중후반에서 시작합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자궁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폐경이 오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중년부터 노년까지 여성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폐경은 50세쯤에 옵니다. 이후에 30년 이상을 사셔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황으로 계속 사시는 것은 육체에 굉장한 무리가 옵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폐경 자체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여성의 몸에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는 것 자체만으로 여성들은 건강에 큰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갱년기엔 평균 3.4kg 체중 증가, 허리 둘레는 평균 5.7cm 늘어날 만큼 여성들의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든다는데 갱년기 때 근육량이 줄어들면 골절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2차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한다. 김희수 씨 역시 갱년기를 방치하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한다. 그냥 그릇을 무거운 그릇을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개수대에 이렇게 손을 비틀었을 뿐인데 빠지직 하더니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전완근 밑쪽으로 근육이 이만큼 찢어졌다고 깁스를 하고 3개월간 치료를 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폐경된 여성들 중에서 많이 이럴 수 있다고 그냥 놔두면 몸이 점점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육이 찢어질 만큼 근육이 약해졌다는 김희수 씨. 이때부터 허벅지와 뱃살에 비해 근육량이 부족했던 자신의 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김희수 씨는 운동을 하며 노력했지만
또 다른 복병이 있었다고 한다. 운동은 꾸준히 했었어요.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런데 먹는 식단이 제가 워낙 빵을 좋아해서 케이크나 빵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근육은 안 생기고 마른 비만인 거예요. 운동을 해도 식습관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었다는데 케이크와 빵,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달고 살았다는 김희수 씨. 갱년기 여성들에게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은 근육량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습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남들보다 근육량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거의 마네킹 수준?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갱년기를 극복하려면 근육을 늘려라.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바로 갱년기 체력 회복과 체지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란 것을 깨달았다는 김희수 씨. 갱년기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식단이에요. 폐경된 이후에도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키운다는 그녀의 식단엔 어떤 비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김희수 씨가 매일 빼먹지 않고 먹는 것은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 오믈렛. 달걀에 각종 채소와 미역을 함께 넣어 먹는다는데 나이가 좀 있는 여자들은 갱년기 전후로 해서 미역이랑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국찌개를 안 먹어요. 국찌개를 안 먹기 때문에 미역을 먹으려면 오믈렛이나 아니면 볶아 먹죠.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은 지방을 분해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끼 빠지지 않는 것이 샐러드인데 파프리카와 양상추를 생으로 잘라 발사믹 소스와 함께 먹는데 샐러드를 먹을 때 견과류를 뿌려 먹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에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김희수 씨의 식단에 꼭 들어간다는 또 다른 반찬은 뿌리 채소인 우엉. 뿌리 채소가 항산화 작용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피부에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영양가 있는 반찬과 함께 갱년기에 좋다는 검정콩으로 지은 밥을 더하면 김희수 씨만의 갱년기 근육 밥상이라는데 이렇게 한 끼를 먹을 때 국이나 찌개는 먹지 않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차린다는데 영양학적으로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등과 같은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저하될 수 있는 근력 그리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청춘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E를 섭취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갱년기 중년 여성의 근육을 보충해주는 비타민 E. 50세의 나이에도 복근과 탄탄한 근육을 얻게 됐다는 김희수 씨의 비결은 바로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하는 데 있다는 것. 그녀의 밥상을 다시 살펴보니 달걀, 시금치, 미역, 견과류, 양상추, 검정콩 등 공통적으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들이 많았다. 비타민 E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근육량을 줄어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 건강엔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 특히 김희수 씨의 경우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를 함께 먹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같이 곁들이게 되면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아주 궁합이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역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근육 피로 해소제로 알려져 있는 영양소. 김희수 씨의 또 다른 비타민 E 섭취법. 호두, 아몬드같이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를 한 숟갈 정도 요거트에 넣어 후식으로 즐긴다고 한다. 견과류에 오메가3도 많고 갱년기 여성에도 좋다 그래서 요거트에 넣어서 즐겨 먹고 있어요.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요구르트는 맛도 좋으면서 요구르트의 유산균 덕분에 소화도 더 잘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근육을 키우는 식단으로 갱년기 비만 대신 탄탄한 복근을 얻었다는 김희수 씨. 비록 폐경이 왔지만 여자로서 그녀의 인생은 제2막이 올랐다고 한다.
갱년기 하게 되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갱년기의 갱자가 새로울 갱이거든요. 새로운 연기,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갱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여자의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1년 전, 당시 38살의 평범한 주부였다는 전미영 씨. 그런데 그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시때때로 두통이 찾아오는가 하면 밤이 되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 숨쉬는 것도 어려웠다는데,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깨면 혹시 제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나요? 환자분의 상태는요. 네? 뭐라고요? 저 아직 38살밖에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환자분의 상태는 폐경으로 진단됐습니다. 38살의 젊은 나이에 폐경이 왔다? 그녀의 기막힌 사연을 듣기 위해 남해로 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사연 속 주인공 전미영 씨는 11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심경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폐경 진단이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폐경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여자의 삶을 포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폐경이 오기 전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면증 등 갱년기 증상에 시달렸다는 전미영 씨. 어떻게 그녀는 3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폐경 진단을 받게 된 것일까? 조기 폐경은 여성에서 보통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 중에 100명당 1명꼴로 발생이 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중요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조기 결핍으로 인해 여러 증상이나 질환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신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불임이나 너무 일찍 폐경이 되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되자 생기는 몸의 변화가 무서웠다는 전미영 씨. 자꾸 몸이 부으면서 체중도 20kg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심지어 자궁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폐경이 와서 자궁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 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자궁 건종이 너무 커서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자궁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충격적인 진단.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종양의 일종인데, 방치할 경우 덩어리가 커져 불임 및 자궁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데,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규칙한 자궁질 출혈 등이 생기거나 자궁을 감싸고 있는 주변 인대나 질 근육 등의 노화로 자궁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자궁 탈출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한 자궁 경부암은 45세에서 55세 사이에 가장 많이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은 폐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궁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꾸준한 자궁의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자궁을 적출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는 전미영 씨. 결국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호르몬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으로 자궁 건강을 관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1년이 지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아니 달력에 뭘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계세요? 이번 달에도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급히 마트로 발걸음을 하는 전미영 씨. 장을 보는 중이었는데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던 제작진에게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다. 장바구니에 그녀가 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성용품? 아니 폐경 오셨다고 하는데 왜 여성용품 사시는 거예요? 폐경 오고 나서부터 제가 5년 후에 월경이 시작됐거든요. 월경이 다시 시작됐다?
11년 전 폐경 진단을 받았다는 전미영 씨.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경을 하고 있다는데 여성스러운 그 자신감 그런 게 굉장히 좋았죠. 뛸 듯이 기뻤어요. 폐경이 온 후 어떻게 다시 월경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정말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조기 폐경이 의심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약을 못 드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다시 생리를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 폐경이 돼도 관리를 잘하면 월경이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전미영 씨에게 월경을 되돌려준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 혹시 그녀에게 남다른 비법이 있는 것인지 제일 먼저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로 건강한 식단을 꾸린다는 전미영 씨. 그런데 밥상을 다 차려놓은 그녀가 부엌 한편에 서서 무언가를 먹는 수상한 장면 포착. 대체 무엇을 먹는 것일까? 제가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있죠. 이게 갱년기를 극복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챙겨 먹는다는 정체불명의 하얀 식재료. 이것이 갱년기를 이겨낸 그녀만의 특급 비법이라는데, 흙 속의 진주인데 진흙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월경을 되찾아준 흙 속의 진주의 정체는? 전미영 씨에게 힌트를 받아 진흙 속에 자라는 식재료를 찾아 나선 제작진. 허허벌판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뭔가를 캐내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아, 이거 얼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거. 땅이 꽁꽁 얼어버린 상황.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촬영 당시는 평균 영하 10도가 넘는 사상 최대의 한파가 이어지던 때. 삽으로도 땅을 파헤쳐 보았지만 꽁꽁 얼어버린 땅은 돌덩이만큼이나 딱딱해 보였는데, 아이, 삽도 안 돼 이거. 에이. 설마 이대로 식재료 찾기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바로 이때 위풍당당 풍채를 드러내며 등장한 굴착기 한 대. 아이고, 이렇게 땅 어려웠을 때는 굴 쌓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굴착기로도 얼어버린 땅은 쉬 파지지 않았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던가 드디어 서서히 파헤쳐지는 땅. 땅 속을 깊이 파헤쳐야 흙 속의 진주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한참을 파내자 땅 속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고이는 데까지 땅을 파내야 흙 속의 진주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나왔네요. 과연 땅 속에 숨겨져 있다는 흙 속의 진주의 정체는? 이것이 바로 흙 속의 진주예요. 얼핏 보기엔 고구마와도 생김새가 비슷해 보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흙 속의 진주 연근이에요.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연근. 2m 이상 깊은 땅 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하얀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흙 속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연의 뿌리인 연근은 반찬으로 많이 쓰일 만큼 우리에겐 친숙한 식재료지만, 연근엔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다. 특히 연근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뮤신은 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엔 연못 위에서 파릇파릇 커가는 연. 한겨울인 12월에서 2월까지가 연근의 제철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일부러 연못에 물을 뺀 다음 연근을 수확한다고 한다. 이 시기에 연근을 캐낼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름에는 영양소가 잎하고 꽃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안 좋고요. 겨울에는 영양소가 이제 뿌리로 다 내려오면서 이게 영양도 많을 뿐더러 식감도 좋고 사각사각 맛이 좋습니다. 겨울 연근이. 즉석에서 맛보는 연근은 어떤 맛일까? 겨울 연근이라서 그런지 좀 담백한 맛이 나고요. 식감도 아삭아삭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연근이 밥 반찬이라고 하기에는 영양소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연근의 어떠한 성분일까? 연근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얀색입니다. 흰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바로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색소는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생리불순에 좋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의 면역력 향상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근의 하얀 색소인 안토크산틴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 연근의 풍부한 철분이 자궁의 피 생성을 돕고 자궁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갱년기와 폐경으로 자궁 건강이 안 좋을 때 지인의 추천으로 연근을 먹기 시작했다는 전미영 씨.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다는 것이 연근을 꾸준히 먹게 된 큰 이유라고 했다. 연근을요, 식전에 갈아서 먹고 있거든요. 식전에 먹는 것은 속이 편안하고 더부룩한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껍질을 까서 파는 연근은 표백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껍질이 있는 연근을 구입한다는 전미영 씨. 깨끗이 손질한 생연근 1개를 강판에 갈아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연근에 아무런 간도 하지 않고 하루 3번 식사 전 공복에 꼭 먹는다는데 연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 폐경 5년 만에 다시 월경이 시작되고 몸의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갱년기 증상도 없어졌고 체중도 감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통도 많이 줄어들고요. 자궁 건조도 줄어들어서 연근에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월경이 다시 시작되면서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고 자궁 근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는 전미영 씨. 과연 연근을 섭취하는 것이 갱년기와 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 연근은 안토크산틴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항산화 성분이 있고 항염 작용과 함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또한 철분 등이 풍부해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기본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연근을 꾸준하게 섭취하셨다면 몸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다시 월경을 하는 것에 연근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경을 했다가 월경을 다시 시작한 것은 지극히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을 갖는다는 연근의 하얀 색소. 그렇다면 여성들의 자궁 건강에 이롭게 연근을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0년째 연근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연근 애호가 권현숙 씨. 대구 근교에 연근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싱싱하고 또 제때 구입할 수 있어서 회복하는 데도 좋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연근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권현숙 씨는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누구보다 힘든 갱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데 연근은 그런 그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연근 피클을 많이 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떡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는데 가장 많이 해 먹을 수 있는 게 연근 조림이잖아요. 그래서 조림을 많이 해 먹고 있어요. 갱년기 여성들의 자궁 노화를 막아주는 연근조림 황금 레시피. 연근을 반찬으로 먹더라도 약이 되게 먹는 비결을 알려준다는데 손질한 연근을 바로 요리하기보다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줘야 한다는 것. 식초랑 소금이랑 넣었어요. 이 물에다가 연근을 넣어가 데칠 거예요. 식초 1스푼과 소금 반스푼을 넣은 물에 1분 정도 연근을 데쳐주면 연근이 갈변하는 것도 막아주면서 식감도 좋아진다는데 연근은 전분 성분이 영양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끓여도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의 파괴가 적다고 한다. 한 번 데친 연근은 차가운 물에 헹궈야 아삭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 맛이 더욱 좋아진다는데 연근 하나를 기준으로 종이컵으로 물 2컵을 넣어주고 양조간장 6스푼을 넣어주면 비율이 잘 맞는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양념이 들어가야 연근조림의 황금 레시피가 된다는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권현숙 씨. 연근조림할 때 간장 비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얼핏 봐서는 주스 같은 액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바로 사과즙이에요. 사과 한 개를 갈아서 즙을 내서 넣을 거예요. 사과즙을 연근조림에 넣는다? 사과 한 개의 껍질을 까서 분쇄기에 넣어주면 손쉽게 사과가 갈린다는데 곱게 갈린 사과는 체에 걸러서 건더기는 빼고 즙만 활용해야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한다. 연근에는 보통 설탕을 넣어갖고 조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과를 넣어요. 그 맛도 해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단맛이 설탕 맛보다는 인공 조미료보다는 훨씬 단맛도 있고 맛이 좋아서 넣고 있어요. 천연의 새콤달콤한 사과의 맛이 연근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데 특히 연근과 사과는 여성의 자궁 건강에 좋은 놀라운 영양학적 궁합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근육 속에 자라는 연근은 미네랄과 철분을 많이 빨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철분 함량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 철분이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철분은 분자량이 커서 흡수가 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유기산과 만나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잘 쪼개집니다. 그래서 연근 속의 철분과 사과 속의 사과산이 만나면 천연 철분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또 자궁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 자궁 건강을 위한 연근 섭취법 첫 번째, 연근과 사과를 함께 먹어라. 연근에 사과즙을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은 물론 철분의 흡수율도 높여서 갱년기 자궁 건강에도 좋다는 것. 연근을 5분 정도 약불에 졸이다가 연근 조림에 윤기와 점도를 주기 위해 올리고당을 3스푼 넣어주면 자궁의 노화를 예방해주면서 맛도 좋은 연근 사과즙 조림이 완성된다. 그런데 연근을 손질하고 난 후 쌓인 연근 껍질을 갑자기 씻기 시작하는 권현숙 씨. 도대체 버리는 연근 껍질을 왜 씻는 걸까? 보통 연근 요리를 할 때 껍질을 다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서 이 껍질을 이용해서 전을 부칠 거예요. 연근 껍질로 전을 부친다? 갱년기 여성의 좋은 성분을 2배 높이는 연근 껍질전. 연근 껍질전에 들어가는 재료는 연근 껍질과 밀가루, 양파와 달걀, 고추인데 연근 껍질은 흙이 남지 않게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준 다음 분쇄기로 갈아준다. 연근 껍질엔 갱년기에 좋다는 흰색 성분이 약 2배 정도 함유돼 있는 장점이 있다는데 갱년기 자궁 건강을 위한 연근 섭취법 두 번째, 연근 껍질을 먹어라. 연근 껍질에 밀가루를 섞어 점도를 걸쭉하게 한 다음 양파와 고추, 달걀을 섞어주고 기름에 둘러 잘 부쳐주면 된다고 한다. 기름기가 있어 칼로리 걱정이 되겠지만 연근은 67kcal 정도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갱년기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색다른 별미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연근으로 초간단 보양식을 만들 거예요. 이 가루만 있으면 보양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연근으로 자궁 보양식을 만들 땐 2가지 가루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연근 가루인데요. 예로부터 연근 가루를 이용해서 찹쌀가루랑 죽을 쓰는 것을 우분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우분은 연근 가루를 뜻하는 말로 연근 가루는 햇볕에 2, 3일 정도 말린 연근을 분쇄기에 갈아주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연근 가루를 이용해 죽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우분죽이란 이름이 붙은 것인데 조선시대 서적인 규합총서 임원십육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노인들이나 갱년기 여성들의 기력 회복을 위해 우분죽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갱년기 여성들의 기력 회복을 위한 자궁 보양식 우분죽. 우분죽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연근가루, 찹쌀가루와 꿀, 이 3가지면 된다는데
먼저 종이컵을 기준으로 4컵 분량의 물을 부어주고 연근가루 역시 종이컵 분량으로 1컵 정도에 맞춰서 넣어줘야 비율이 잘 맞는다고 한다. 연근가루를 먼저 물에 풀어준 다음 찹쌀가루 역시 종이컵 1컵 기준으로 넣어주는데 그런 다음 불 조절을 약불로 해놓고 약 5분가량을 천천히 끓여주다 보면 금세 걸쭉한 죽이 완성된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죽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우분죽 또한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성분과 철분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 자궁 건강 보양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갱년기 자궁 건강을 위한 연근 섭취법 3번째, 말린 가루를 활용해 죽으로 먹어라. 죽이 다 끓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넣으면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는데 꿀을 넣었어요. 우분죽이 좀 텁텁하거든요. 그래서 텁텁한 맛을 덜 해주고 꿀을 넣으면 소화를 많이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꿀을 넣으면 자궁 보양식 우분죽이 완성된다. 연근을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매일 즐기면서 갱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권현숙 씨. 그런데 연근 섭취에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주의점이 있다고 한다. 연근은 성질이 평이하고 무독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생연근은 특히 성질이 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위가 냉하다든지 손발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셨을 때는 별로 좋지 않고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8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식단 관리하면서 먹고 있고 오늘 녹화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산에 한 3시간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요? 정말 네. 대단하다. 저 같은 네. 경우도 뭐 드라마 안 찍을 때는 사실 살이 3kg, 4kg 푹 찌거든요. 비수기대라고 하죠. 그렇지. 네.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좀 알려주시죠? 저는 선수일부터 좀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에 비타민 포함해서 한 10가지, 비타민 포함해서 한 10가지 정도 챙겨 먹습니다. 10가지를요? 선수 시절부터? 네. 왜냐면 얼마 전에 이충희 씨랑 같이 만났잖아요. 네, 그때 선배님. 이충희 씨가 그러더라고. 우지 언니는 비타민 매니아야. 이러더라고 이충희 씨가. 그것 좀 보여주세요. 뭐 드시는지 좀 좋은 것 좀 진짜요? 저희도 우리 같이 알아요. 우리 같이 먹고 싶어. 지원 씨 건 너무 궁금해요. 너무 뽀쯤이 아닙니까? 사실 네. 제가 잘 챙겨 먹는 오메가3. 오메가3가 그렇죠, 있고요. 오메가3 먹어야죠.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C. 네, 멀티팩. 멀티팩인데 여기가 5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 코엔자임 들어있고. 네, 코엔자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뭐 루테인도 들어가 있고. 어디서 사요?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 먹어. 한 번에 다. 이거 탐나네요. 저거 좀 줘봐. 아니 남의 거를 그렇게 뜯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나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돼 있네. 아, 드셔도 돼. 드셔도 돼. 남의 비타민 막 먹어도 돼요? 드세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드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네, 하세요. 다 드세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야, 대단하시네. 이거 좋으네. 먹자마자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타민 챙겨 드시는데 나도 뭐 여러 종류 먹는데 네. 좀 어때요? 피로감이 없다든가 막 활기가 찬다든가 난 갑자기 이게 활기가 차네 이걸 저는 먹었더니 이렇게 선수 시절부터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잖아요. 그러면 허전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몸이 아픈 것 같고 뭔가 피곤한 것 같고. 뭔가 피곤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채연 씨는요? 저는 근데 저도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가지 드세요? 저는 뭐 이래저래 해서 한 6가지 정도 먹는데. 졌네, 졌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필요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왜 먹는지 모르지만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우지원 씨도 그렇고 그냥 습관처럼 먹는다. 채연 씨도 그냥 왜 먹는지 모르지만 안 먹으면 허전하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선택을 봤었는데 비타민을 먹어도 피곤한 이유는 뭡니까? 우지원 씨 무려 10개나 드시고 채연 씨도 6개나 드시니까 참 많이 드시는데 많이 먹는 거예요? 예, 비타민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가 보조제이면서 작지만 굉장히 요소에 필요한 정도가 비타민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먹어야지만 진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자기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을 잘 알고 먹어야
피로도 풀리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 따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 다 다른데 자기 몸이 원하는 비타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은 잘못된 식습관을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을 알고 먹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몸이 원하는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드셔야 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드셔야 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야, 중요한 거는 제대로 알고 먹는 건지 내가 잘 먹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드셔야 하는 비타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질환별 맞춤 비타민 첨언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비타민연구회 회장이신 가정의학과 염창환 전문의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중년 우울증과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갱년기. 갱년기가 있다면 비타민 D를 드셔야 합니다. 오, 비타민 D. 어머머머. 자신에게 맞는 비타민 D 얼마나 필요한지 그 방법과 비타민 D 흡수를 높이는 운동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갱년기 주부가 드셔야 하는 비타민 D 왜 그런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25년 동안 건강한 약을 처방해 오신 이재양 약사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대한민국 만성질환 1위는 고혈압, 당뇨병,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앓고 있으시잖아요. 고혈압약, 당뇨약을 드신다면 이 비타민 드셔야 합니다.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할까요? 어떤 비타민일까요? 그러게요. 고혈압, 당뇨약을 먹을 때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 들어봤죠? 예. 특히 당뇨약 하니까 확 귀가 열리는 게 저희 아버지가 조금 지금 당뇨가 있으셔서 어떤 비타민을 먹으면 좋을까요? 고혈압, 당뇨약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몸에서 가지고 가는, 즉 소비되는 비타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을 추가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드셔야 하는 이 비타민의 정체는 고혈압,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한 당신, 이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진짜 너무 얄밉다. 잠시 후긴 하지만 60초 이상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은요. 소화기 내과 최창순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만성 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요. 비타민 K를 드십시오. 아니, 바로 알려주시긴 해서 감사하긴 한데. 근데 사실 비타민 K는 저는 좀 흔한 비타민이 아니어서 더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비타민 K는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심내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 전문가들이 질환에 따른 비타민을 하나씩 추천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추천을 했는지, 왜 꼭 함께 먹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드시죠, 수정 씨도 비타민? 저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타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엄지해장 시작하기 전에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에서 당신의 선택은 화면을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당신의 선택은? 비타민 고를 때 이런 고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엄지 가족들은 어떠세요? 솔직히 이게 천연인지 그게 다 써 있잖아요.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종류가 여러 종류 중에서도 천연을 무조건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몸에 좋은 게 괜히 천연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하나 단점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비싼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오늘 좀 선생님들한테 궁금해서 이게 꼭 묻고 싶습니다. 비싼 게 근데 좋은 거다. 사실 저는 반 닥터로서 네.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천연 좋다고 생각하죠. 네. 좀 쉽게 접근해 보면은 자연 미인과 인공 미인이 있잖아요. 네네. 자연미인, 인공미인. 아니 뭐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더 예뻐요? 자연미. 그래요? 네. 난 인공미인이 더 예뻐요. 뭐 어쨌든 그냥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뭔가 다듬어져서 조금 더 몸에 잘 흡수되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 과학자분들과 것이다. 여러 그런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몸에 잘 들어가게 합성시킨 거잖아요. 오히려 더 잘 만들었을 거다. 그럼요. 제가 맞죠.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이 천연 비타민을 먹고 싶어도 가격 부담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연 비타민이냐 합성 비타민이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타민 C 네. 한 알이 보통 1000mg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귤을 몇 개를 먹어야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왠지 어마어마할 것 한 같아요. 10개? 비타민 C 10개. 한 10개 정도? 10개. 네. 한 50개? 34개를 우리가 모아서 한 박스를 먹어야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비타민은 당연히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합성 비타민은 화학 공정을 거쳐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분들씩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있게 되니까 서로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흡수율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천연 비타민을 오히려 더 권해드립니다. 흡수율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성비 값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영 씨 얘기가 일리가 있고 채연 씨 말씀도 일리가 있는 자, 현영 씨는 확실히 합성이라는 단어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당신의 선택은 뭘까요? 보여주세요. 알약 대 분말, 알약이냐 분말이냐 당신의 선택은. 사실 이것도 정말 비타민 구입할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엄지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알약으로 드세요? 저는 1도 안 어렵습니다. 뭘로 드세요? 분말입니다. 분말. 100% 분말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저는 알약으로 갈게요.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해도 무조건 반대야, 반대. 꼭 두 가지로 정해야 돼요. 저는 엄지아장을 꾸준히 시청한 시청자 입장으로서 제가 배운 거는 이 흡수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바로 흡수되기 위해서 가루를 먹고 어떤 거는 그 시간을 좀 늦추기 위해서 알약으로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 분을 언제 가르쳐줬어? 중립으로. 야, 잠깐만. 저는 우지원 씨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 채연 씨 얘기가 좀 공감을 하는 게 출장을 가거나 어디 굉장히 피곤하거나 뭔가 이러면 흡수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분말을 좀 챙겨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용하는 게 가장 제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드시기 때문에 약간 그렇네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 타는 거 아니에요? 역시 우지원 씨 비타민 10가지 드시는 전문가의 포스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머, 저 편애하는 거 봐요. 저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약보다는 가루약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알약보다는 가루약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 알약은 정제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순수한 형태의 비타민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흡수율 측면에서 더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소화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어떤 가루라든지 알약 형태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신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루보다 알약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간혹 가다가 알약이 목에 잘 걸리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가루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엄지 약국을 열었습니다. 자, 실제로 비타민으로 건강을 챙기는 비타민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곤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사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비타민을 하나 가득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민을
예,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한 바구니 좀 챙겨오셨거든요. 그 실제로 본인이 다 드시는 비타민 맞나요? 맞습니다. 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한 6통? 예. 한 6가지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사실 더 먹는데 이걸 좀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비타민 C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 2알씩 총 6알 먹고요. 1000ml짜리예요? 네. 그러면 6000ml를 하루에 드시네요? 네. 또 어떻게 드세요? 또 종합 비타민도 하나를 먹고 있거든요. 또 눈 영양제도 드시고 눈 영양제 여기에 또 들어있고 네, 치매 예방약 드시고 유산균 틈틈이 먹어요. 네, 먹어야 되는 거 오메가도 드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보니까 오메가3도 먹고 매일 총 11알씩 먹고 있어요. 11알. 근데 많이 드셔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들이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한 알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11알까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지금 보니까 비타민 C는 메가도스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지금 메가도스라고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타민 C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메가도스라고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메가박스 동생이야? 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거를 메가도스라고 하는데요. 유행이었어요. 사실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은 100mg 정도예요. 그런데 이 권장량보다 수십 배 이상 먹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이게 한 알에 1000ml니까 이걸 하루에 6알 드신다면은 엄청 고용량이죠. 하루 권장량의 60배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비타민 C 고용량을 드셨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속쓰림, 가스참, 설사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은 막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용량을 조절해 가시면서 늘리시던가 해야 되는데요.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고용량은 고용량대로 드시면서 가스 제거제나 유산균을 추가로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에 맞게 용량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게 예전에 한동안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비타민 C가 면역 세포에 도움이 돼서 저도 드시는 거를 권하는데 비타민 C 고용량 메가도스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피로 해소제로 알고 있어서 드시는 이 알약하고 종합 비타민제, 종합 영양제하고 성분이 많이 겹치세요. 여기 2개에 들어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신장으로 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같이 드실 필요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드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이 안 좋아요. 네. 몸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고혈압도 있고요. 고지혈증도 있고 한 5년째 먹고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60인데 1cm가 줄었네요. 네. 159. 네. 몸무게 60kg고요. 과체중이시네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까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세요. 어머나. 이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면 꼭 드셔야 할 핵심 비타민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면 꼭 드셔야 할 핵심 비타민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요? 비타민 11알을 먹는데도 부족하다? 고혈압을 비롯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먹어야 하는 비타민의 정체는? 대사증후군으로 이 병원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바로 비타민 B를 드셔야 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비타민 B를 먹어라. 대사증후군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요.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성인 5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일 정도로 많죠.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까지 포함되는데요. 고중성지방, 또 낮은 HDL, 콜레스테롤 중 이 3가지를 동시에 가진 상태를 말해요. 3가지? 네. 이갑수 씨는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비만까지 3가지 이상이 해당되니까 대사증후군이신 거죠.
이 대사증후군에 왜 비타민 B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대사라는 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액으로 만들어져서 에너지로 활활 타오르는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쌓여서 고혈압으로 되고 고지혈증으로 되고 당뇨약으로 되니까 에너지를 활활 타게 도와주는 비타민 B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갑순 씨는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고혈압약으로 쓰이는 약 중에 이뇨제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소변량을 늘리고 혈액량을 줄여서 혈관에 가하는 압력을 줄여서 혈압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1이 몸 밖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뇨제를 오래 복용한 환자의 경우 한 98%가 비타민 B1 결핍 상태였다는 캐나다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B를 이제 열심히 챙겨 먹고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비타민 B1이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비타민 B1이 몸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첫째로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네. 많이 먹어도 그리고 피곤하더라고요. 이 비타민 B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사가 안 되니까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살은 또 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가 꼭 필요한 게 뇌세포거든요. 그 뇌세포가 돌질 않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건망증이 심해져요. 또 하나,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정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본인이 복용하시는 약 중에 이뇨제가 섞여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그 고함량 비타민 B1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비타민 C가 고함량이 그 메가더스트라고 하잖아요. 저도 먹고는 있는데 그럼 비타민 B 고함량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비타민 B1 권장 섭취량은 얼마 안 돼요. 1.1에서 1.5ml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B1은 수용성이어서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고 쉽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B가 들어있는데 살펴봤더니 한 15ml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혈압약을 드실 경우에는 고용량인 한 50에서 100ml 정도를 복용하는 게 좋거든요. 일반 종합 비타민의 경우는 수용성이어서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활성형으로 만든 고함량 비타민은요,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몸에 작용하게 도와주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훨씬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에 그 당뇨병도 있잖아요. 고혈압 못지않게 또 사람들이 많이 앓는 게 아까 또 아버님도 당뇨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 어르신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보면 그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될까요?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당뇨약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 당뇨약을 먹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를 추가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B12. 비타민 B12. 그렇죠. 네. 맞아요. B12. 아니 근데 그리고 비타민 B가요. 예전에 저 약국 갔을 때 너무 깜빡깜빡해서 약사님 머리 좀 좋아지는 약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약사님이 챙겨주셨던 게 비타민 B였거든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머리도 좀 먹지 좋아져. 그랬어요. 안 먹었나 봐요. 안 먹었어요? 떨어져서 요즘에 못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데도 좋고 당뇨약 먹는 데도 좋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약간 당뇨가 있으셔서 이제 꼭 좀 챙겨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비타민 B는 아무 때나 그냥 챙겨 먹어도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 드시면 훨씬 효과를 더 볼 수 있거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녁에 드시면은 너무 세포가 활성화돼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이 비타민 B는 햇볕하고 만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변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아침에 드셔야 피로감도 줄이고 업무 효율도 높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아침에 드시는데요. 사실 식전에 먹냐 식후에 먹냐 많이들 여쭤보는데 식전에 드셔서 속이 편안하시면 식전에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형 비타민은요, 지속적으로 몸속에 작용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약간 지용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잘 돼야 흡수가 잘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식후에 드셔야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는 이 비타민 제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우리 식품영양학과 이영훈 교수님 나오고 예. 계시거든요. 네, 우리 현영 씨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요. 뜬금없이. 예. 역시 닥터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엄지 닥터. 예, 비타민 제로만 꼭 챙겨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지병원 가정의학과를 오픈했습니다. 갱년기로 무려 7년을 고생하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 모셔봤거든요. 어서 나오세요. 모시겠습니다. 갱년기라고요? 사춘기 아니고요. 사춘기로 지금 7년 고생하신 분 아니고요. 너무 젊어 보이시네. 아니 지금 왜? 잘못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앉아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동안이시다. 저는 갱년기가 너무 힘들어서 좋다는 비타민을 다 먹어봤는데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고은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를 오픈하겠습니다. 56세. 말도 안 돼요. 56세. 아니 근데 갱년기를 겪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이요. 7년이요? 그래서 힘들어서 여성 호르몬을 7년 전부터 먹고 있어요. 네. 지금 앞에 놓인 바구니에 드시는 약을 갖고 오신 거죠? 네. 이거 어떤 약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일 먹는 약인데요. 하루에 8알을 먹어요. 아침에는 이 여성 호르몬하고 비타민 C, E, 오메가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는 칼슘하고 멜라토닌을 먹고요. 뭐 유산균이나 콜라겐은 생각날 때마다 먹고 있어요. 저도 갱년기를 겪어봐서 아는데 네. 점점점 저 가지수가 늘어나고 어머. 그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아까 보니까 멜라토닌 또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그거 드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저도 제 주위에서 친구들을 보면 잠도 못 자고 막 열도 나고 막 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욱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 때문에 이 약 저약 먹게 됐어요. 멜라토닌. 그러면 성격도 좀 변하신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렇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욱한다고. 제가 여기를 좀 보면서 네. 한번 진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갱년기 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원래 이제 송가치에서 수면을 유도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이 약을 먹는 거 보니까 분명히 수면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대부분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타민 C. 비타민 C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건 항산화 효과 때문에 먹는데 비타민 C를 먹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열심히 먹었던 영양제 중에 하나였어요. 뼈 튼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칼슘제만 먹으면은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항상 따라다니는 비타민이 있어요. 난 저것만 안 먹고. 그래서 갱년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불면증까지 앓을 정도라면 갱년기에는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 맞아요. 갱년기를 겪고 있다면 비타민 D를 먹어라. 갱년기 주부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인데요. 갱년기에 접어들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골밀도가 떨어져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이미 체내 흡수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하고요. 칼슘이 들어와서 제대로 뼈까지 가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갱년기의 대표 증상 중 하나인 우울증과 관련돼 있어서요. 혈액순환이라든지 호르몬 대사,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또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비타민 D의 수치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치에 맞게 영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비타민 D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 수치대로 먹어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얼마만큼 비타민 D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그걸 뭐 알 수 있는 방법과 그 수치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지용성에서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몸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부족한 만큼만 채워줘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은영 씨 같은 경우 이제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너무 낮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고은영 씨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면 16.2. 아이고. 성적으로 치면 양이나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얼마만큼의 양을 필요한 거죠? 비타민 D 수치가 이제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가 이제 그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 나노그램 밀리리터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 D 함량은 1000 IU가 보통 이제 10 정도 이제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지금 아까 16.2였잖아요. 30 이상 올리려면은 최소한 2000 IU를 2, 3개월 정도 복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혈중 농도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고은영 씨 같은 경우 2000 IU가 적당한 용량이고요. 일반적으로 4000 IU 이상 먹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는 그냥 뭐 아무나 쉽게 검사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건강검진에도 할 수 있고요. 네. 가까운 병원 가면은 비타민 D 검사해달라면은 10,000원 이내로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자신의 비타민 D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것은 먹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진짜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고요. 갱년기 이후에 저도 뭐 심하게 진짜 불면증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데 갱년기 여성들은 꼭 반드시 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를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 암이나 심혈관 질환자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면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비타민 D 수치를 파악해 보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고요.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성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 결핍군에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가 2배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도 또 추천을 하거든요. 칼슘을 아무리 줘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은 음식원에서 우리가 식품통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먹은 만큼 흡수가 안 되면 오히려 다른 데 쌓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비타민 D 수치를 잘 파악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식품으로 칼슘 보충을 잘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 고은영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비타민 D 결핍됐다고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비타민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비타민 D만 쏙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타민 많이 수치가 이렇게 드셨는데. 낮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네.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봄이니까 햇볕도 많이 쬐고 운동도 많이 해야겠어요. 네. 이번 엄지병원은 소화기 내과입니다. 최창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모셨는데요. 그런데 소화기와 비타민도 연관이 있나요? 나의 소화기 기관에 맞춰서 비타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녹화 전에 우연히 우리 엄지 가족들 비타민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봤거든요. 그랬어요? 어땠나요? 잘 드시고 있던가요? 2% 좀 부족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다들 많이 가져서 엄청 자랑했거든요. 나도 지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시원해. 안녕하세요. 눈을 씻어준 거. 네, 약 좀 잠깐 봐드릴게요. 약이요? 네, 드시는 약 갖고 오세요. 유산균하고 종합 비타민. 네, 매일매일 드시고 평상시에 그냥 아, 집에는 많대요. 가끔씩 드시고 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도 드시고 계시고. 저 코키텐 좋아해요. 코키텐 꼭 챙겨 먹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거 유산균. 네. 그다음 오메가 3. 네. 마그네슘. 비타민 섭취가 2% 부족한 엄지 가족은 과연 누구? 과연 엄지 가족 중에 비타민 섭취 2% 부족한 분은 과연 누굴까요? 굉장히 떨리는데. 이게 뭐라고 전문가 네. 나오고 자, 소화기내과 최창순 전문의 발표해 주시죠. 예, 비타민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 예. 낙타예요. 지금 비타민은 얼마나 저도 집에서 안 갖고 온 게 꽤 있거든요. 예. 저는 절대 저는 꼼꼼히 따져보고 저한테 맞는 걸 챙겨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우지원 씨입니다. 우지원 씨입니다. 우공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박. 어떻게 해요, 우공신? 생각도 안 했네. 이럴 수가. 다른 분도 아니고 이분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냥 스포츠 가족으로서 정말 나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티셔츠도 딱 오늘 상황에 맞게 빨간 해골이네요. 저기 우지원 씨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언니병원으로 나가세요. 네, 검진 받으러 가세요. 엄지병원행입니다. 네, 어서 검진 받으러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잘 알아서 아니 우리 드시고 우지연 계시다고 씨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좀 심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때요? 본인 깜짝 놀란 것 같은데. 그 농구에서 한 10연패 연속을 한 10경기 지는 것보다 더 우울합니다, 지금. 네. 또 제가 이 자리에 왜 온 거죠? 그렇죠. 예, 우지원 씨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건강하신데 위나 장에 트러블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나 장애요. 제가 평소에 좀 그 뭐랄까 복통이 조금은 사실 있는데요. 뭐 자주 그런 건 아닌데 뭐 약간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약간 예민해지거나 예.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좀 그런 편이고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또 가끔 뭐 빈속에 우유를 먹으면 가끔 뭐 설사를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지원 씨한테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무슨 비타민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로 우지원 씨한테만 필요한 비타민은 비타민 K입니다. 만성 장 질환이 있다면 비타민 K를 먹어라. 몸이 좋다는 건 정말 다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K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비타민 K는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심내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우지원 씨가 왜 비타민 K 부족 상태라고 생각하신 거죠? 우지원 씨는 지금 과민성 장증후군이 의심되시거든요.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이 반복적으로 잦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좀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장내 유익균 감소로 합성 장애가 생기면 비타민 K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장질환이 있는 사람 말고도 K1이 부족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간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특히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에 비타민 K 흡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K가 지용성으로 지방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데요.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이 지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경화와 같은 간 질환이 있으면 담즙 배출이 안 되면서 지방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K가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도 열심히 좀 먹어야겠네요. 진짜 그죠? 열심히 먹어야 진짜. 되는데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럼 비타민 K도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비타민 K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변환되기도 하고 또 녹색 채소나 청국장, 치즈 같은 발효식품에서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약으로 챙겨 먹으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비타민 K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타민 K를 채우는 밥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한의사가 저희가 처음 들어본 비타민 K를 채우는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이 안에 들었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 채우는 밥상! 밥상! 비타민 K 채우는 초간단 밥상 잠시 후 공개됩니다. 비타민 K 채우는 밥상! 달걀이랑 케일이에요? 아, 저희 케일이에요. 비타민 K, K. 그렇게 해서 K예요? 아니겠죠? 이 두 가지 다 구하기 쉬운 재료죠? 네. 하지만 이 두 재료는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효능도 훌륭합니다. 네. 케일은 녹색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 K1이 가장 풍부한데요. 비타민 K가 케일 100g당 525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돼 있어요. 약간 감이 안 오시죠? 네. 이 양은 브로콜리의 약 2.5배, 샐러리의 약 10배, 당근의 약 37배나 됩니다.
케일은 독소로 인한 혈전이나 염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고요.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야, 케일이 이렇게 좋네요. 아니 건강 주스 파는 데 가면 꼭 케일 주스는 있었어요. 맞아. 네, 그리고 달걀은요, K2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케일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K를 전체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케일 드시는 방법이 네. 다 쌈으로만 드시고 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비타민 K가 수용성이라고 했어요, 지용성이라고 했어요? 지용성. 네, 비타민 K는 A, D, E, K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쌈이나 국으로 해 드시는 것보다는 그 지방 성분이 함께 있는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궁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케일과 달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밥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K를 채우는 밥상. 케일과 달걀로 어떤 음식을 만드실 거죠? 바로 케일 달걀 찜입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요. 난 상상이 안 가는데. 너무 노랗고 파랗고 이래서 그래요. 색깔도 보통 예쁠 것 왜냐면은 달걀찜에는 당근이나 이렇게 양파 같은 거 해서 그렇죠. 이렇게 찜해 먹잖아요. 근데 케일을 넣는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맛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케일 달걀찜 재료는요, 달걀과 케일, 물, 콧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재료가 아주 간단하네요.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먼저 달걀을 풀어주고요. 부드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체에 넣어서 달걀 끈을 걸러주겠습니다. 저거를 꼭 해야 돼 진짜. 그래야 달걀찜이 훨씬 아, 부드러워요. 체에 걸르는 거요? 엉키는 거 없이. 오, 저렇게 내려가는구나. 저렇게 하면 다. 다 빠질 때까지 비벼야죠. 꼭 만들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지현 씨는 네. 비타민 K 부족하다 그랬죠? 아까 자세히 보세요. 네. 꼭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뚝배기 네, 여기에다가 꽃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줄게요. 간을 맞추고. 간 맞춰야죠. 선생님 맞아. 저는 꽃소금도 좋고 새우젓도 참 맛있죠. 저는 저기 명란을 넣어요. 오 명란 진짜 맛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계란찜에다가 새우젓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왜냐면은 많은 식구들이 먹어야 되니까 짜게 만들어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에 요만큼씩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짜서.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새우젓을 거의 많이 넣었어요. 계란찜에. 네, 오늘의 주제는 새우젓은 아니고요. 네. 달걀찜에 새우젓 넣으실 때는 국물만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케일 넣겠습니다. 다져서 준비했어요. 완전히 다져. 굉장히 많이 넣네요. 지금 달걀 3개 분량에 케일 5장 정도 넣은 거예요. 이제 엄마들은 저기에 쪽파 쪽쪽쪽쪽 썰어갖고 쪽파를 끝에 넣었거든요. 부추도 좋고. 그렇죠, 부추 좋고. 이제 다 빼고 케일 넣어야죠. 케일을 넣어야 되네. 비타민 K 먹어야지. 네, 이제 뚜껑을 덮고요. 약불에서 한 12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저는 달걀찜 정말 좋아하는데요. 케일 달걀찜을 하루 3세끼를 다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 정도로요? 네, 근데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케일을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5장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하루 3개 정도만 드셔도 비타민 K 필요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달걀은 3개 정도 드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아니, 3개 딱 맞네. 하루에 3개. 저는 달걀 3개는 일주일에 달걀을 몇 판을 먹는지 몰라요. 달걀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세상에. 제가 건강미인인 이유가 있었네요. 아, 네. 자, 12분 만에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달걀 네. 궁금하다. 제가 맛이 뜨거워서 나는데요? 그거 맛이. 잡게. 하나, 둘, 뿅. 어머. 달걀찜에서 이런 색이 나오는 건 네, 처음이다. 어머,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진짜. 오,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오늘은 특별히 우지원 씨에게 진짜 양보해드리도록 왜냐면 K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잖아. 네. K가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먹어도 양보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 양보한 적이 없어요. 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저는 너무 고소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다른 거 안 넣으신 거죠? 네, 케일이 저기에 이제 맨 위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두른다. 맛있겠다. 맛있네. 뜨거. 2,000장 다 되겠다. 케일이
사실은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있는데 예. 이 지금 위에 얹으니까 되게 부드러운 호박잎 먹는 것처럼 진짜? 왜 이렇게 감칠맛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표현이 너무 좋은데 따라야겠는데. 호박잎 같은 아니 굉장히 연해졌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찜이 계란이랑 먹으니까 궁합이 딱이네요, 진짜.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네, 비타민 K1과 K2가 가득한 케일 달걀찜. 시청자 여러분도 간단하고 맛있는 케일 달걀찜 드시고요. 비타민 K 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민이하고 같이 많이 컸다. 자는 모습. 각방은 아닌데 지금 두 분이 따로 주무시네요? 네, 제가 지금 몸이 많이 더워요. 열이 많이 나서 침대가 더워요. 어머나. 온도차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불도 얇게 깔고. 그 희한하다. 아, 난 추운데 어떻게 이러고 자나? 근데 또 저렇게 은근 엄청 챙겨주세요. 그러네요. 네, 이불도 챙겨보시고. 지금은 덮으면 안 돼요. 덮으면은 막 더우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추워서. 가기는 어디가 추워서. 아, 예. 그래요? 추워서 옷 입으러? 예. 예. 아니 마누라도 그냥 믹스 커피 마시면 좀 내가 편하겠구만. 남편이 유일하게 하는 집안일 믹스 커피 타기. 그러니까 모닝 커피는 제가 항상 해주시는 잘해주시는. 재민아. A cup of 커피 먹자. 오, 재민이. 이리 와. 엄마는 커피를 지금 할지 모르겠네. 아유 커피 향 좋다. 이리 와. 저 커피 한 잔 정말 맛있죠? 배달나? 아유, 재민이. 어떻게?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냐? 나는 커피만 모르겠던데. 커피 향을 딱 맡으면서 아침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내가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있다. 긍정적인 건 좋은 거야. 어린 학생일 때 봤는데 네. 진짜 와, 어른 됐다. 배 안 고파? 나 아직 괜찮은데. 괜찮아? 배고파? 썩 고프진 않은데 아니 어쨌든. 노년기가 되면 배가 좀 자주 고프나 봐. 근데 나는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잖아. 근데 아빠는 너무 혼자서 그래 안 못 되니까. 여보 커피 타놨어요 커피. 시끄러우셨다.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도 좀 힘드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예, 몸이 많이 무거워요. 저려. 진짜 갱년기가 오니까 와 이래 많이 저리노. 아, 일어나자마자 이제 언니, 몸이 아침 되면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몸이 많이 아프죠. 네, 눈을 떠도 금방 일어날 수가 없고. 네. 금방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발이 접질려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어나야 되겠다. 할머니 같아. 더워. 더워. 진짜 엄청 몸이 막 뜨겁고 더워지나 보다. 더운 거죠. 살 것 같아. 뭔데 이게? 좀 정리 좀 해놓고 가면 안 되나? 아유, 또 이렇게 또 일어나자마자 정리부터 하시네요. 남편 손이불. 남편은 두껍고 무거운 손이불이고 저는 이제 얇은 천안화된 이불. 아이고 너무 나다. 여보, 이 베개 흔적이라 좀 지우고 나오세요. 그럼 추운데 그 반바지 입고 그건 뭡니까? 더우니까 입는 거다. 추우면 어떻게 반바지를 입겠어. 근데 이 날씨 왜 덥노? 그냥 왜 추운데? 여기 안에 불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건 화병인데. 나는 아니야. 갱년기는 있잖아 여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여보 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자기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당신 입에서 갱년기란 말 나온 게 10년 됐어.
근데 요즘은 진짜 막 못 참을 것 같아. 막 가렵고. 엄마 아빠 배고프대. 응? 아빠 배고프대. 밥이나 줘. 나 밥 못해. 이제 밥 못해. 나 밥 생각만 해도 짜증나. 주부가 밥 못하겠다고 뭐 끝난 거지 뭘. 저런 말씀이 저게 엄청 서운하겠네. 나 옛날에 당시 새벽에 방송 나갈 때 2시에 일어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밥 다 했어. 7년 동안. 이야. 안 돼. 밥만큼은 뭐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갑자기 배고프네. 아빠로 간다. 네 엄마는 짜증만 없으면 다 좋은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언니, 냉장고에 반찬이 다 있는데 왜 꼭 이걸 내가 꺼내줘야 돼? 아, 정리도 깔끔하게 하셨네. 정리는 늘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는 항상 그러니까 나도 우리 냉장고 열어보면 놀라는 게 까만 봉다리가 없어요.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다 정리가 돼가지고. 갱년기에 좋은 현미. 저 손목이 아픈 거죠? 발목이 아파서 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어요. 그렇죠. 저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유 김국진 얄미워 죽겠네. 아니 들어줘야 되는데.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이쪽 여기는 퉁퉁 부었잖아요. 이런 거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네 엄마 음식은 맛보다 냄새로 죽여. 배고프다 근데. 갑자기 배고프다. 여보 언제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해주는 건데 또 뭘 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가 밥을 다 해서 가지고 갈 때 저기 딱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은. 기다리는 거죠? 네. 네. 포인트예요. 자, 체크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민숙 씨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혈당이 좀 높게 나오셨잖아요. 현미는 백미보다 당질이 낮아서 고혈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냉장 보관 후에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식후 혈당과 또 몸속의 체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냄새가 좋으니까 배고프다. 빨리 배를 채웁시다. 네. 저는 이제 채소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고기나 햄 이런 거 없으면 밥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 반찬이다 하면서 안에다가 이제 나물, 가지나 뭐 양파 이런 거 많이 섞어서 반찬해요. 맛있어. 나쁘지 않죠? 엄마는 요즘 갱년기잖아. 내가 화병 나는 베스트 5 이런 거를 만들면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집에 먹을 거 많이 있는데 밥 달라고 할 때. 그래. 대피 먹으면 되지 아빠. 난 폐죽에도 좋아. 내가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밥은 얻어 먹고 싶어. 그럼 여보, 응. 내가 있으면 내가 밥을 하는데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무슨 밥 때문에? 일로 세상을 살 것이면 도덕사 할 거야. 당신도 이제는 내 도움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아빠 집안일 좀 더 해야 돼. 좀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돼. 그럼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지? 문제 자체가 선물이지. 와, 그대로 배우셨네요. 그대로 배웠어요. 전체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 맞죠? 근데 재민이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내가 집에 있는 거 자체가 그게 희망이고 빛이야. 화병이 제일 크더라고 몸에는. 그럼.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재민이는 옳다. 옳다. 응. 최대한 내가 노력할게. 왜냐면 그 가족의 희생이나 좀 그런 게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엄마 말을 잘 듣자고. 일단 엄마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오늘 하루는 나를 우선으로 한번 해줘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우 씨가 뭐 안 한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오로지 그냥 바쁜 좀 잘나 이런 느낌. 예. 여보, 이제 다 끝났다. 어. 근데 이제 춥다. 지금 좀 추운 게 정상이잖아. 아이, 왜 몸이 아, 좀 돌아왔나 보다. 내가 주문해 줄게. 그러니까 하루에 옷을 몇 번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우면은 벗고 지금은 약간 이제 추울 때 우리가 진짜 우리 몸을 위해서 서서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자. 당신 짝체조 알지? 짝체조. 그것이 운동 효과 커. 아기. 일어나봐. 자, 손 잡고. 자, 내 어깨를 만져보세요. 힘 내려가는 거? 누를까 누르지 말까? 살살. 내가 어깨가 아프니까. 네. 이건 하체 운동까지 된다. 하체 잘 당긴다. 전체적으로 몸에 피로기가 좋게 해주는 좋았어. 거. 한번 더 가자. 내가 어깨를 이거는 부부가 하면 참 좋다. 다음. 자, 이렇게 만져보고 하트. 응? 자기야.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이거. 뒤로 당기는 거야? 이거를. 갱년기를 맞으신 중년 여성들은요,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자체가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요, 몸 곳곳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난 스트레칭 좀 더 해야 돼. 몸이 다 안 풀렸네. 커피가 마구마구 땡긴다. 커피 안 땡겨? 드시고 싶은 분이 끓여 먹으면 되지. 땡긴다 말로만 해. 또 다시 싸웁니다. 아니 커피 정도는 스스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저걸 또 심부름을 시킨다는데요. 난 당신 커피보다 더 좋은 걸 챙겨 먹는다. 뭐 챙겨 먹을 건데? 나 맨날 챙겨 먹는 거 있잖아. 갱년기 유산균. 제 절친이 몸에 정말 좋다는 걸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드시는군요. 네. 갱년기에 좋은 갱년기 유산균? 내가 이거 도움을 많이 받았어. 우아하게 먹네. 근데 이게 갱년기 어디 좋은 거야? 이거 비타민이랑 갱년기 유산균을 같이 함께 먹으면은 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준대. 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무튼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꼬박꼬박 잊지 말고 먹어. 난 이걸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좀 잘 챙겨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월체크예요. 월체크가 났습니다. 김민숙 씨가 드신 갱년기 유산균이 갱년기 관리에 도움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서 혈관 건강이 위협받으니까 쓰리고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민숙 씨가 도움받고 있는 이 갱년기 유산균이 우리 몸속의 혈관 관리는 물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 유산균이 몸 안에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다. 네, 길죠. 이 갱년기 유산균이 정말 저한테 요만큼밖에 안 남은 그 여성 호르몬을 좀 살려주는 그런 듯한 느낌, 몸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도움을 받고 계시네요. 네, 제가 정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뭐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땀도 많이 나고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정말 이런 증상들이 없어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네. 몸에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을요, 최대한 활용하려면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 조력자가 바로 ER2라고 하는 수용체예요. 결국은 그 여성 호르몬이 그 수용체에 붙어야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갱년기 유산균 YT1이 이 조력자인 ER2를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남아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조그마한 여성 호르몬을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 몸에 남아 있었던 그 여성 호르몬 조금 있었던 게 이런 이제 유산균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다음에 더운 증상, 고지혈증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은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급감으로 인해서 증가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개선시켜서 혈관 건강에도 바로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갱년기 유산균인 이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을 동물 대상으로 8주간 섭취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감소했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인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민숙 씨는 또 어떤 방법으로 갱년기를 극복하고 계실지 다시 한번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응? 왜? 나 진짜 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살이 나서 쪘지. 나는 요 갱년기 때문에 갱년기 당신 근데 배는 별로 안 나왔다. 나는 배가 많이 나왔어. 싫은 일이야 여보. 오늘 운동 너무 안 했다. 나 운동하고 싶다. 나 탁구 한 번만 찾으면 안 돼? 아 싫어. 맨날 탁구 치세요. 갱년기 이후로 제가 8kg 정도 쪘는데요. 배에 4kg쯤 찐 것 같아요. 봐, 펴봐. 펴봐. 요거 10,000원. 이번 주 일주일, 이번 주 일주일. 와, 큰데 이거. 바로 반응 없으시다가. 저는 항상 남편을 돈으로 꼬십니다. 아, 이 탁구 치려면 10,000원. 네. 10,000원이 필요하군요. 집에서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요거 하면은 몸도 많이 움직이고 진짜 근데 많이 웃게 돼요. 탁구 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집에. 식탁에서. 식탁에서. 식탁이 좀 크거든. 그래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우와. 두 분 많이 하셨나 봐요. 잘한다, 탁구를. 재밌어요. 남편이 저 탁구 선생님인데 지금은 제가 더 잘 쳐요. 제가 집니다.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요? 내가 가르쳤는데. 자세는 엉성하지만. 네, 형수님 자세가 엄청 안정적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탁구를 잘 치는데요. 조그만 식탁에서. 땀도 나죠? 땀 엄청나요. 운동 돼요. 저게 한 20분쯤 치면은 땀이 안 날 것 같은데 온몸에서 이렇게 쫙. 네. 6대3. 네, 탁구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시면 활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탁구는 손을 움직이면서 다리와 허리가 따라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배와 허리에 찐 갱년기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탁구 자주 해야겠다 이거. 네. 아직도. 좀 그만 치는 게 어때? 좀 이제 아래층에 실내가 되지 않도록 나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쳤더니 땀 난다. 갱년기 조금 완화되나? 네, 목마르다. 그래. 먹어야지. 아, 누가 이긴 거예요?
네, 제가 당연히 이거고요. 와. 갱년기를 위한 갱년기 유산균. 이거 좋은 걸 꼭 챙겨 먹어야 돼요. 빠뜨리지 말고 먹어.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제가 아까 갱년기 들어서 관절염, 피부염, 두피 건조증, 막 안구 건조증, 비염, 뭐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아플 때는 누가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다가 깨거나 잠도 못 자고 그럴 때에 갱년기 친구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렇거든요. 네. 김비숙 씨가 이제 염증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요. 무수히 많은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요.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각종 체내 염증이 유발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 감소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배님, 그 밥 차리는 거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하신데 차리라고 하실 겁니까? 오늘 밤 얘기가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한 이건 진짜 물러서지 않고 네. 모든 걸 다 해줘도 밥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밥은 궁금하다. 답변이 궁금해요. 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제가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보. 밥은 당연히 제가 차려야죠. 근데 당신은 제가 여성 호르몬이 빵빵해질수록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럼 챙겨 질문. 주세요. 오늘 아까 지금 마침 우리 아내가 먹고 있던 갱년기 유산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먹고 괜찮아, 졌다 네, 있잖아. 살도 한 2kg 빠졌어요. 그리고 홍조 증상이 일단 좀 덜해졌고 몸이 약간씩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일단 체중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특히 복부 지방 분해 효과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갱년기라서 에스트로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복부에 살이 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유산균이 YT1이 여성 호르몬의 활용을 끌어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갱년기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난소를 절제해서 인위적으로 갱년기를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갱년기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드 플러스 YT1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서 체지방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감소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이 쪘잖아요. 바로 갱년기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 비만이 암 발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김미숙 씨가 도움받고 있는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은요.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을 유발한 쥐한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을 투여했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낮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암세포 크기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산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고 또 염증 반응을 줄여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검진 결과 보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우리 김미숙 씨가 좀 놀라셨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당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와 혈당 수치의 안정화를 도와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남편들은 이 갱년기에서 이제 감정 기복이 아내들이 생기는 게 가장 겁이 나거든요. 사실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서요. 그렇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기분의 변화가 기복이 있고 한 건 당연한 증상이거든요. 갱년기 증상을 수치로 객관화한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안면 홍조나 손발 저림이나 신경 과민, 우울증, 피로, 근관절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개미 환각, 질 건조 및 분비물, 불면증, 현기증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증상이 정말 많죠. 그러네요. 다 있네요, 사실. 네. 모든 게 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100점입니다. 네. 아유, 그러셨군요.
다행히 이제 김미숙 씨는요, 갱년기 유산균 YT1의 도움을 받고 계시긴 했어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사실은 각 항목에서요, 큰 감소를 보여서 지수가 감소를 해서요, 총 쿠퍼만 지수가 무려 21.5점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즉, 감소된 수치만큼 갱년기 증상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갱년기는 사실은 관리를 하실수록요, 삶의 질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시려면요, 관리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갱년기에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맹콜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실험에서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한 후에 맹콜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신체적 상태, 혈관 운동 상태, 또 심리 사회적 상태, 성적 상태가 모두 개선되어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사항 있나요? 네, 갱년기 유산균 YT1의 하루 권장량이 100mg에서 450mg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 섭취하시면 오히려 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갱년기 유산균 YT1은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항생제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항생제 때문에 생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할 때에는 5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